갑자기 중국에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부동산 기업들이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대출 증가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었어요.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금리는 좀 내려가도 왜 이렇게 외환시장이 안정화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리쇼어링에는 기반에는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될 거냐 이게 좀 예측이 너무 다양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큰일이라고 봐요. 그런 위험은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슈퍼파워 경쟁을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하고 이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경쟁을 한다고 해가지고서 주식을 안 해야 되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서로 냉전을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그 나름의 논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는 외교 정치라는 것도 주식이나 경제의 일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너무 벌써부터 아주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인플레에서 데이터들이 지금 디플레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왜 디플레가 나왔다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다른 나라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구성 요소 자체에서 식품 비중, 특히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비중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안정화되어 버리면은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 가격, 제가 볼 때 돼지 관련해서 질병 한번 돌아버리면 이 인플레는 언제든 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특함은 없다라고 소비자 물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는 기업 이윤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자 물가의 추이하고 중국 기업들의 합산 이익률의 추이를 보시면 거의 같은 형태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이익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이건 디플레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향은 제 생각에는 중국이 아주 강렬했던 제로 코로나를 하고 나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실물 경기가 자극을 못 받은 단 근데 선행 지표들은 자극을 받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동트기 전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넘어간 지 이제 한 4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선행 데이터는 좋은데 동행 데이터가 아직 대중날쭉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좀 올라가주면 그리고 중국이 많이 수출을 하는 유럽이라든지 유럽도 이제 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되었으니 경기가 저는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미국은 실리콘밸리 이후에 2분기가 지표가 제일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넘어가면 하반기부터는 또 좀 중국 쪽에 오더를 내면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의 동행 지표도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2분기를 봤을 때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악재보다는 좋을 일이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아니, 또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증시라는 것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지수가 되고요. 근데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작년 여름부터는 계속 하락 일변도였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좀 횡보를 하더니 한 달 정도 들어서는 오히려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기업들이 더 잘 느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서 실제로 뭐 저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이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상향이 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할 때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의 비중이 1년 전에는 계속 부정 비율이 높아갔거든요. 지금은 긍정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선반영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닥 지금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4,000 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8월 고점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이제 다 이런 이유들이 다 내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융이랑 뭐 이제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이 원래는 이제 이쪽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그림자 금융하고 겹치면서 돌이켜 보시면 2015년, 16년에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부동산 쪽으로 굉장한 버블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이거를 터뜨릴 것이냐, 그러면은 사회 불안정이 가속화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버블이 껴있는데 그 김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팀 아웃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을 살살살 빼나가는 거예요. 터지진 않게.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다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버블이 다시 살짝 또 커지게 될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전략인데 궁극적으로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서 중국식 만만디로 아주 장기간에 걸쳐갖고서 이 버블을 끄는 것이 목표일 것이고요. 그게 드러난 게 헝다입니다. 헝다 때 보시게 되면은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 돈을 풀었죠. 그러고 나서 중국은 좀 빨리 코로나 터널을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조금 건드려야 되겠는데, 이거 김을 좀 빼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삼홍선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갑자기 중국에서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부동산 기업들이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면 대출 증가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래서 헝다가 그 이후에 우리는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삼홍선 정책이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좀 경제에 자신감이 있을 때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좀 김을 빼고 진짜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는 다시 도와줘 버리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부동산이 터질 때는 아니지 않을까, 중국 정부에서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헝다가 진짜 이맘쯤 터졌으면 난리 났었겠네요. 지금 터졌으면 정말로 난리가 났겠죠. 예. 네. 그러면 지금 뭐 부동산 부양책 같은 거를 더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세요? 저는 뭐 중국이 결국에 경기를 살려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중국 경제는 부동산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부동산을 부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위드 코로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방향으로의 정책이지, 제 생각에는 뭐 하반기나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서도 자극을 주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근데 이게 금융적으로 자극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 내에 존재를 하는데,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호구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전히 어디에 살아야 되고 이런 소위 말해 새로운 신분제 같은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 주소 신분제죠. 네. 그래서 집을 실제로 매매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복지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 조건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좀 더 과격하게 본인들의 규제를 철폐를 해버리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도시화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호구제 개혁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점만 하게 되더라도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증시 다 좋은데 이제 가장 관건이 환율이에요. 근데 환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아직 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건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예를 들어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금리는 좀 내려와도 왜 이렇게 외환시장이 안정화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기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수출이 부진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상수지로 보면 그래도 흑자를 내는데, 무역수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수출이 너무 부진하니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출이 좀 돌아서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고 흑자로 돌아서는 이 펀더멘탈 요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긴축이라는 게 과연 미국이 끝났느냐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려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은행들에 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만약에 정말로 파멸의 길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보니 금융적으로서도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조금 약세로 압박받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근데 수출에 있어가지고서는 중국이 작년 3월 말부터 해가지고서 제로 코로나를 굉장히 강하게 상해 대봉쇄를 했었어요. 그래서 4월부터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기저는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 동기 대비 숫자는 서서히 제가 볼 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그러고 하반기로 가면서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을 부진하게 만든 건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거든요. 감산을 하고 있으니까는 가격이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하반기에 만약 그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무역수지 개선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 금융적인 문제는 뭐 미국이 일단은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중에 뭐 그래도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인 미국의 최종 금리가 얼마냐로 봤을 때는 긴축이 사실상은 거의 종료된 것 같다. 그 긴축의 강도가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점점점 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증시는 선반영을 했지만 환율은 선반영을 못한 상태네요. 네, 환율이 오히려 지금은 원래는 환 시장이 보통은 더 바로미터로 미리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는 또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시간차를 두고 이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결국 증시랑 동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저는 그 시나리오를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나올 때쯤 되면 갑자기 환율이 1250원 막 이렇게 뚝 떨어져 있을 수도. 이제 왜냐면 환율이 오르는 것도 급하게 오르고 요새 급하게 내리고 옛날과는 패턴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매매를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채권 시장도 보면은 단기물 중에서는 아주 강하게 하시는 데들도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험을 가입하려고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군데에서는 그런 좀 히스테리컬 정도의 매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환율개미가 있어요. 동학개미, 서학개미, 최근에 좀 트렌드한 게 일학개미랑 환율개미. 환투자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지방 곳곳에서 스터디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 한국 경제 흐름. 그럼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어떻게든 지금 이거 두 개인데,